안녕하세요, 여러분. 윤슬입니다. 저는 지금 새벽에 가족들 모르게 촬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시간은 새벽 2시 41분이에요. 제가 유튜브 하는 거를 아직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 해가지고요. 조금 부끄러워서 얘기를 안 했는데, 근데 부끄러운데 얼굴은 공개를 했어요. 왜냐면 제가 열심히 영상을 만드는데 조회수가 많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공개하면은 조금이라도 조회수가 나올까 싶어가지고 공개를 했는데, 지금까지 7개를 올렸는데 얼굴 공개한 마지막 영상이 제일 조회수가 많이 나왔어요. 조회수가 100이 넘었거든요. 일단 100이 넘어서 기분이 좋고요. 저도 언젠가 조회수가 1000도 넘고 10,000도 넘고 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목표는 이번 달에 조회수 500을 넘어보는 걸로 한번 목표를 잡아보려고 합니다. 야! 아무튼 오늘은 제가 지난 9월 달에 봤던 영화들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지난 9월에는 9편을 봤거든요. 영화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들을 했는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다 스포가 있고 영화를 보신 분들한테 수다를 떠는 것 같이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타임라인을 적어놨으니까 본 것들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별점도 매겨봤는데 제 마음대로 한 거니까 그냥 재미로만 봐주세요. 할 얘기가 좀 많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밑에 대본을 써놨어요. 좀 아리를 좀 많이 볼 것 같은데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영화관에서 본 5편을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영화는 전작 탑건 매버릭을 만든 조셉 코신스키 감독님의 작품으로 브래드 피트, 댐슨 이드리스, 하비에르 바르뎀 등이 출연한 F1 더 무비입니다. 이 당시에 F1 더 무비가 재밌다고 입소문이 나 있었거든요. 이 영화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스토리는 단순하고 버디물 영화예요. 근데 평상시에는 접하기 어려운 F1 레이스의 스릴 넘치는 장면을 소리와 화면 연출로 내가 바로 옆에서 보는 것 같은 것처럼 체험을 하게 해줘요. 진짜 그래서 완전 몰입을 하면서 봤고요. F1 경기 룰을 제가 하나도 모르는데 상황이 다 이해가 가는 거 보니까 F1 뉴비들도 볼 수 있게 대본을 되게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요. 이 영화에 대해서 좀 알아보니까 이 영화 한 편 만드는데 돈도 엄청 많이 썼더라고요. 약 2, 3억 달러를 썼다고 하는데 이게 하나로는 2,700억에서 4,000억 사이를 썼다고 추정을 한대요. 로또 1등이 당첨금이 16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진짜 자본력이 진짜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영화 한 편 만드는데. 영화 보는데 차 박살내고 멋있는 차도 나오고요. 불꽃놀이도 막 터지고 해외 여러 곳에서 로켓 촬영하고 영화 음악도 인터스텔라 음악 맡으셨던 한스 짐머 감독님께서 이 영화도 맡으셔가지고 진짜 이게 눈과 귀가 엄청 즐거운 영화였어요. 저는 이 영화를 할인받아가지고 7,000원에 봤거든요. 이런 대단한 자본력을 가진 영화를 단돈 7,000원에 봤다는 게 개꿀이었고, 솔직히 이거는 영화관에서 볼 영화고 영화관에서 봐서 진짜 재밌었다. 보신 분들은
다 공감하실 거예요. 이게 OTT로 나중에 보면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영화관이랑 소리랑 이게 화면이 다르게 보이니까 아마 아쉬울 것 같아요. 두 번째 영화는 넷플릭스 인기작인 지옥을 만드신 연상호 감독님 작품으로 박정민, 권혜요, 신현빈, 한지현, 임성재 등의 배우가 출연한 얼굴입니다. 줄거리를 후려쳐서 얘기하면 시각장애인 아버지 이명규와 그의 아들 임동환이 경찰로부터 40년 전 사라졌던 어머니인 정영희의 시신이 발견됐다는 연락을 받아요. 저였어요? 정영희 씨 때문에 전화드렸습니다. 40년은 된 시신 같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을 밝히기 위해서 방송국 PD랑 아들 임동환이 어머니를 알고 지냈던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거든요. 이 어머니를 알았던 사람들과 얘기를 하면서 수수께끼 같았던 어머니의 죽음을 밝혀나가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여기 나오는 배역들마다 코멘트를 해보려고 해요. 먼저 방송국 PD랑 아들 임동환이 어머니가 젊었을 때 같이 일했던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얘기를 들으러 다니거든요. 근데 아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못생겼다고 얘기를 해요. 너는 얼굴이 좀 못생겼거든. 아무튼 안 좋아. 못생겼어. 영화에서 한 번 정도 나오면 뭐 그럴 수 있지 하는데 이게 계속 정령이 못생겼다 막 이러니까 왜 이렇게 자꾸 얼평을 하나. 진짜 저 얼평하는 사람들 좀 싫어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싫었어요. 좀 불편하고 얼굴 평가가 저는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얼굴 평가하는 사람들이 꼴보기 싫었어요. 방송국 PD가 임동환이랑 같이 다니는데 그 PD가 아들 임동환한테 간보는 얘기를 하고 본 지가 좀 꽤 돼가지고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영화 좀 후반쯤에 이런 말을 해요. 임동환한테 막 어머니가 막 불쌍하지도 않아요 하면서 막 울면서 진실을 밝혀야죠 막 이러면서 막 울어요. 무슨 자기 엄마인 마냥. 근데 그게 우는 척 연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기는 특종을 잡아내려고 그냥 임동환이 계속 엄마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찾기 원해서 그렇게 연기를 한 거예요. 근데 임동환은 그 PD가 연기를 하는 거를 아는데 그냥 넘어가요. 왜냐면 이게 실제 사회생활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한테 나쁜 꿍꿍이가 있는데 그거를 숨기고 있어. 근데 그게 빤히 보여. 근데 나한테 막 살갑게 대. 근데 나는 그게 불편하고 싫은데 그냥 좋게 넘어가고 싶으니까 나도 애매하게 대할 때 있잖아요. 이게 딱 그런 상황이에요. 되게 이 PD분이 그런 사람의 연기를 하세요. 그래서 좀 우리 정민 오빠한테 왜 그러나 좀 싫었죠. 그리고 정 사장. 여기에 나오는 인물들이 다 사회에서 어딘가에 있을 법한 사람들이에요. 정 사장도 뭐 어디에 있을 것 같은 사람이어가지고 되게 불쾌한 사람인데 정 사장이 젊을 때는 사장도 하고 되게 잘 나갔는데 늙어서는 되게 작고 더러운 방에서 알코올 중독자처럼 혼자 처박혀 지내잖아요. 그리고 죄도 뉘우치지 않고 이 영화에서 제일 처절하게 죗값을 받는 사람은 정 사장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빠 이명규. 처음에는 아빠를 되게 응원했거든요. 시각장애인이 혼자 먹고 살려고 자판 깔았을 때 아무도 도장파로 안 오잖아요. 그때 진짜 좀 마음이 안 좋고 그렇더라고요. 결혼할 때는 이명규가 막 너무 막 웃으면서 너무 좋아하는 표정을 보고 이제 막 잘 살면 되겠구나 생각하면서 이제 잘 됐다 했는데 이명규가 이렇게 뒤통수를 칠 줄 몰랐어요. 사랑이라는 게
주위에 되게 흔하다고 하면은 되게 흔한데 그래도 누군가에게는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게 좀 어려운 일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명규도 되게 외로운 사람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시각장애인으로 도장 파는 거를 연습할 때부터 얼마나 힘들고 자판도 깔았을 때 아무도 오지 않고 혼자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근데 그때 손을 내밀어 준 게 정영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명규라면 정영이한테 너무 고맙고 진짜 귀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할 것 같거든요. 근데 사람들 말만 듣고 사랑이 깨져버리니까 되게 좀 이명규한테 사랑은 뭔가? 라는 생각을 했고 추한 거는 멸시당해서 싫고 자기 자존심 때문에 아내를 죽이기까지 한다는 거는 너무 끔찍했고 아들이 아빠가 정영이를 죽인 거를 알게 돼가지고 그거를 확인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 이명규가 아들한테 이런 말도 해요. 네가 나를 이해를 못하면은 너는 기생충이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들도 기생충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눈이 안 보이지만 가장 외모 지상주의는 이명규고 자기 합리화 끝판왕도 이명규였어요. 이명규라는 사람이 되게 이중적으로 나온 인물이라고 보여졌고 아들 임동환이 알게 됐잖아요. 그 아버지가 어머니를 죽인 거를. 근데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됐잖아요. 이것을 방송을 통해서 밝힐 것인가 아니면은 묻을 것인가 이 기로에 섰는데 이 진실을 밝히지 않는 쪽으로 선택을 하잖아요. 근데 내가 임동환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진짜 근데 어려운 선택인 것 같아요. 이게 진실을 말하면 일이 커지고 자기 아버지가 살인자가 되고 그 아버지 명예 추락되고 자기는 살인자의 아들이라는 꼬리표를 달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저도 이런 상황이 왔으면은 숨기는 쪽으로 했을 것 같아요. 너무 비겁하지만 숨겼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임동환이 엄마의 사진을 보고 눈시울이 막 붉혀지잖아요. 막 눈물 흘릴 것처럼. 눈물 흘렸었나? 아무튼 눈시울이 막 붉어지거든요. 근데 그게 엄마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왜냐면 엄마에 대한 기억은 없으니까 자기의 비겁함에 대한 눈물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실망감도 있었을 것 같고 그랬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엄마 정영이. 이 영화에서 저는 정영이 캐릭터가 제일 불쌍한 캐릭터라고 생각하는데요. 마지막에 얼굴이 밝혀지면서 영화가 끝나거든요. 근데 사진 보니까 얼굴이 그냥 평범하잖아요. 못생기지 않았잖아요. 근데 왜 사람들이 못생겼다고 했을까요? 제 생각에는 정영이가 그 동네에서 그리고 자기 가족들에게서 왕따를 당한 것 같아요. 얘는 이런 취급 당해도 되는 애라고 낙인이 찍히고 그렇게 왕따를 당한 거죠. 그 사람들의 화풀이 대상, 스트레스 풀이 대상이 된 거예요. 저도 왕따를 당해본 적이 있어가지고 제가 왜 사람들이 괴롭히는지 생각을 많이 해봤었거든요. 그래서 정영이가 괴롭히기 좋고 만만하니까 그렇게 못생긴 애 취급을 당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계속 그런 취급을 당하니까 정영이는 항상 위축되어 있고 바보가 아닌데 바보같이 그렇게 행동하게 되잖아요. 바보가 아닌데 바보 취급을 하면은 바보처럼 행동하게 되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정영이가 심성이 나쁘지가 않은 캐릭터인 거예요. 혼자서 도장 팔고 있는 임동환이 눈에 밟혀가지고 먹을 거 자꾸 갖다 주고 성폭행 당한 상사 도와주려고 막 하잖아요. 이게
혼자여 본 사람이 혼자인 사람이 외롭다는 거를 잘 알고 괴롭힘 당한 사람이 되게 괴롭다는 걸 아니까 더 남을 도와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 정영이라는 캐릭터는. 그러다가 겨우겨우 이제 자기를 사랑해주는 이명규를 만났는데 결국에는 외모 때문에 죽임을 당한 거니까 얼마나 한스러울까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 제일 불쌍한 거는 정영이다. 아, 이 영화에 있는 사람들이 다 진짜 있을 것 같은 사람들이어서 공감하면서 보고 여러 생각도 많이 들었던 영화였어요. 이 영화 얼굴의 제작 비하인드 스토리도 말해보고 싶은데요. 이 영화는 제작비 2억, 촬영기간 3주, 스태프 20명이라는 저예산 프로젝트로 만들어진 영화예요. 근데 영화를 보면은 이 영화가 한 달도 안 돼서 만들어졌다고? 20명도 안 되는 스태프들끼리 이렇게 좋은 영화를 만들었다고? 진짜 대단한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영화가 스토리에 몰입을 하게 해주다 보니까 뭐 영화가 퀄리티가 떨어져 보인다거나 그러지 않았거든요. 손익분기점이 6만 관객이라고 하는데 3일 만에 다 넘었고 현재는 103만 명이 봤대요. 엄청 많이 본 거죠. 근데 103만이라고 하면은 요새는 뭐 많이 봤다고 볼 수 있는 숫자는 아니라고 할 수 있을 수도 있는데 저예산 영화가 기록한 쾌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솔직히 관객 수가 이것보다 더 나올 영화라고는 생각하는데 요새 살기가 너무 팍팍하니까 이렇게 조금 어두운 영화는 많이 안 보시는 것 같아요. 관객분들이. 아까 말한 F1 더 무비랑은 자본 면에서 비교를 하면은 진짜 하늘과 땅끝 차이로 비교가 아니라 대조를 해야 될 정도로 그런 차이를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저는 스토리 면에서는 당연히 얼굴이 더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는 영화라고 생각이 들었고 저는 얼굴 영화가 더 마음에 들었어요. 원작 만화도 구매를 했거든요. 추석이라서 아직 책이 안 왔는데 책이 오면은 읽어보고 재밌으면은 또 소개를 해드릴게요. 세 번째 영화는 가프터블이 제작에 참여한 귀멸의 칼날 무한상편입니다. 저는 이거 보려고 넷플릭스에서 5기까지 정주행을 다 했거든요. 제가 예전에 2기까지 나와 있어가지고 2기까지 정주행을 하고 무한열차를 영화관에서 봤었어요. 근데 그때까지는 그냥 볼만한 만화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막 좋아하진 않았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정주행 하면서는 너무너무 재밌어가지고 푹 빠져서 봤거든요. 3기 환락의 거리편부터 상현들이랑 탄지로랑 이제 싸움이 시작돼요. 전투 난이도가 올라가면서 확 재밌어졌고 그리고 캐릭터들이 다 너무 제 스타일이에요. 초긍정적인 탄지로 너무 제 스타일이고 콩알룬 될 때 엄청 귀여운 네즈코도 제 스타일이고 쿨쿨 잠자면서 가미나리노 코쿄 하면서 막 자세 이렇게 막 변하거든요. 젠니츠인데 젠니츠도 너무 멋있고 제 스타일이고 그리고 멧돼지 탈 쓴 이노스케도 항상 열심히 훈련도 열심히 하고 싸움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너무 제 스타일이에요. 다 캐릭터들이 다 너무 사랑스럽고요. 그리고 주들도 다 각자 개성이 있고 싸움들도 너무 잘하고 너무 멋있고 너무 재밌어요. 다 선해가지고 그것도 마음에 들고요. 5기까지 너무 재밌게 봤고 그리고 영화관에서 무한성 편을 봤는데요. 무한성으로 떨어지는 그 시작부터 작화가 미쳤어요.
그리고 전투 씬들이 다 너무 화려하고 그거를 어떻게 표현하시는지 그거 만든 회사분들이 진짜 대단하신 것 같고 장인 정신이 진짜 미쳤고요. 알아보니까 원화가가 200명, 연출이 10명, 작화 감독님이 40명이 투입이 됐다고 해요. 이게 그림 그리는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통일감을 주려고 모션을 다 CG로 따가지고 그렸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영화가 전 세계적으로 흥행을 해가지고 뭐 6억 달러가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다행인 것 같아요. 2편이랑 3편을 계속 볼 수가 있잖아요. 흥행 못했으면은 우리 이 애니메이션 계속 못 볼 수도 있잖아요. 뭐 그렇게 될 리가 없겠지만 제 걱정이나 해야겠지만 무한성편 보고 울었다는 분들 많은데 여러분 중에는 어디서 울음이 나셨어요? 저도 울었거든요. 울음 포인트가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우부야시키 키리아가 무한성에서 무잔 막 찾으려고 막 그림 막 그리잖아요. 근데 동생이 우니까 울지 말라고 하면서 계속 찾으라고 하면서 이 카가야를 이어가지고 기살대를 지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거를 밖에서 우즈이 텐겐이랑 랭곡상 아버지가 듣고 정확히 대사는 기억이 안 나는데 막 어린데 이렇게 오야카타 사마를 이어서 바로 이렇게 하다니 뭐 대단하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는데 저는 여기서 막 울었어요. 자기 가족이 미끼가 돼가지고 죽었는데 바로 대의를 위해서 지금 싸우고 있는 귀살대 대원들을 위해서 빨리 무잔을 찾아야겠다는 그 마음 하나를 가지고 자기 마음을 다그치면서 아버지가 한 일을 이어서 한다는 게 저는 되게 감명 깊었고 거기서 좀 눈물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젠이츠가 카이가쿠랑 싸워가지고 이기고 기절을 하잖아요. 그때 꿈에서 사범님을 강 사이에 두고 만나는데 그때 좀 막 울음이 나려고 했는데 울음이 막 여기 막 고였는데 그 안 울려고 그때는 좀 참았어요. 아카자 서사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여러분은 아카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아카자에 대해서는 마음에 안 들거든요. 일단은 화를 내지 말고 들어보세요. 이게 아카자 캐릭터가 시작할 때는 가여운 캐릭터가 맞는 것 같아요. 가난해가지고 아빠 약값이 없어가지고 도둑질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뭐 저라면은 도둑질을 안 하고 일을 했을 것 같은데 뭐 그렇다 치고 그래서 관아에 끌려가가지고 이렇게 매질도 당하고 문신 형벌도 당한단 말이에요. 아무튼 죗값을 치러요. 근데 계속 아들이 자기 때문에 도둑질 같은 걸 하니까 아버지가 유서를 쓰시고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이제 착하게 살아라 막 이렇게 하면서 뭐 자기가 짐이 되는 것 같으니까 그러셨겠죠? 이때 아카자가 많이 좀 안 됐죠. 그런데 운이 좋게도 소류 도장을 하는 사범님이랑 그 딸을 돌보면서 좋은 인연을 맺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인생이 이게 좀 어려워. 이게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이 꼭 생겨. 독살을 당하잖아요. 자기가 이제 지키고 싶은 사람이 생겼는데 독살을 당하니까 화가 나니까 그 독살을 한 새끼들을 찾아가지고 다 죽이잖아요. 거기서 그 가엾다는 생각이 없어졌어요. 너무 심하게 복수를 한 거잖아요. 살인을 엄청나게 많이 하면서 그리고 혈기가 돼서도 100년 정도 넘도록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아카자가 전혀 불쌍하지 않은데 이
살인마 새끼인데?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근데 기우랑 탄지로랑 아카자랑 전투씬 거의 후반쯤에서 그 아카자가 얼굴이 날아갔을 때 좀 약간 환각 상태가 됐을 때 아버지랑 사범님 딸이 와가지고 이제 그만하라고 하잖아요. 제가 그 딸이라면은 연쇄살인마는 만나고 싶지 않을 것 같거든요. 아무리 나를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사람이었어도 사람을 그렇게 많이 죽였으면은 보기 꺼려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카자 서사에 좀 몰입이 안 됐어요. 근데 마지막에 아카자가 자기 몸을 재생하지 않고 생을 마감을 한 거는 잘 마감을 했다. 이게 아카자의 마지막 참회라고 생각한다면 나름 좋은 마무리였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재생을 해가지고 더 막 싸웠으면은 진짜 캐릭터가 완전 추해졌을 것 같은데 되게 적절할 때 치고 빠졌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아카자랑 기유랑 탄지로랑 싸울 때 이 전투씬은 나중에 OTT가 나오면은 또 보고 싶어요. 나중에 OTT가 나오면은 저는 전투씬을 무한으로 볼 것 같아요. 너무 잘 만들어가지고 갓부터불이 빨리 2편을 주셨으면 좋겠고 내년 여름에 나온다는 소문이 있거든요. 내년 여름 정도까지만 주셔도 너무 감사할 것 같고 갓부터불에서 일하는 직원분들 진짜 건강하시고 돈 많이 벌으시고 좋은 작품 또 보여주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번째 영화는 신카이 마코토 감독님의 작품으로 스즈메 문단속입니다. 이 영화는 재개봉해서 영화관에서 처음 봤고요. 애니메이션 작품입니다. 이 영화를 보는데 스즈메가 너무 금사빠인 거예요. 이게 가출까지 하면서 집에서 점점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동을 해요. 근데 또 상황이 스즈메한테 뭐라고 막 하지도 못하겠는 게 소타라는 청년이 의자로 변해가지고 다시 사람으로 변하게 해줘야 되고 고양이를 다시 요석으로 돌려놔야 되고 지진을 일으키는 미미즈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이동을 안 할 수도 없긴 했죠. 근데 이 영화를 보면서 일본에는 지진이 많이 나니까 지진이 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이 영화를 만드셨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집에 와서 영화에 대해서 좀 더 찾아보고 감독님의 인터뷰도 유튜브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가지고 보니까 되게 의미가 더 많은 작품이더라고요. 단순히 지진만 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만든 영화는 아니었어요. 스즈메가 이동을 하는 곳들마다 폐허가 나오는데 그곳이 실제로 재해가 일어나서 폐허가 된 장소나 인구가 감소가 돼서 쓸쓸하게 된 장소들이라고 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나오는 여행지인 도호쿠 이와테현은 2011년에 일어난 동일본 대지진을 기억하기 위해서 넣은 장소라고 해요. 그리고 미미즈 있잖아요. 그 지진을 일으키는 미미즈. 일본 신화인 나마즈 신화를 모티브로 가져왔다고 해요. 저는 이거 보고 작가가 상상력이 되게 뛰어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신화에서 모티브를 가져온 거더라고요. 옛날 일본 사람들은 지진이 일어나는 게 땅 밑에서 메기가 살아가지고 이렇게 헤엄치다가 요동을 쳐가지고 지진이 일어나는 거라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찾아보니까 나마즈에라는 그림도 일본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카나메이시라는 지진을 막기 위해 사용된 요석도 실제로 있다고 해요. 이 미미즈를 문 안으로 다시 불러들이고 문을 닫기 전에 주문을 간절히 외우잖아요. 그때 폐허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의 목소리를 상상하면서 주문을 외우는데 사람들의 목소리가 재해를 이기는
힘이 된다는 설정도 좋았던 것 같아요. 일본에는 지진, 쓰나미, 태풍 이런 자연재해가 많고 일본뿐만 아니라 뭐 우리나라에도 자연재해가 곳곳에서 일어나기도 하잖아요.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는 기후이기 때문에 전 지구적으로 더 많은 자연재해가 일어날 거라고 해요. 이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돕고 위로해야 하는지 좀 더 고민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최소한 피해자에 대해서 조롱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 조롱하는 사람들이나 뭐 정치적으로 갈라치기 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면 이 사회가 철저하게 무시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갑자기 조금 진지해졌네요. 5번째, 영화로는 루카 구아다니노 감독의 작품으로 젠데이아 콜먼, 조시 오코너, 마이크 파이스트가 출연한 챌린저스입니다. 이 영화도 재개봉해서 영화관에서 본 영화이고요. 이 영화는 진짜 재밌었어요. 제가 이 영화를 볼 때 영화를 3개를 연달아서 예매를 했어요. 그리고 이 영화가 마지막 3번째 영화였어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볼 때쯤에는 좀 내가 왜 영화를 3개를 예매를 했지? 너무 피곤한데? 라는 생각을 하고 너무 집에 가고 싶었어요. 근데 일단은 제가 들어가서 앉아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영화를 봐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보기 시작했는데 진짜 완전히 빠져서 봤어요. 이게 2시간짜리 영화인가? 그랬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진짜 완전 재밌게 봤거든요. 이게 지금은 개봉관이 압구정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한 번 더 보고 싶었는데 너무 멀어가지고 못 볼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OTT로 나오면은 또 보고 싶어요. 이 영화는 삼각관계 로맨스를 테니스 경기와 잘 버무려가지고 만든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배경음악이 강렬한 전자음악이 나오고요. 테니스 경기를 박진감 넘치게 담기 위해서 카메라 무빙도 엄청 다이나믹하게 연출을 했어요. 너무 멋있고 섹시한 영화예요. 제가 줄거리를 얘기해 드리려고 해요. 이 영화를 보실 분들은 이 부분을 보지 않으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영화를 보신 분들은 재미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남의 연애사 듣는 게 재밌잖아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고요. 중간중간 이야기가 좀 늘어질 것 같은 곳은 후려쳤거든요. 그래서 영화랑 순서나 전개가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아무튼 시작해볼게요. 타시, 아트, 패트릭 이 3사람이 주인공이에요. 고교 시절부터 이야기가 시작되거든요. 이 3명 다 고교 테니스 선수들이에요. 어느 날 타시가 경기를 하게 되고 테니스 경기를 하는 거를 아트랑 패트릭이 보고 완전 타시한테 뿅 반하게 된 거예요. 경기가 끝나고 밤에 타시의 기업 후원의 파티가 있는데 그걸 알게 돼가지고 이 둘이 이 파티에 놀러 가거든요. 그래서 타시한테 말을 걸어요. 같이 얘기를 하다가 다음날 아트랑 패트릭이랑 테니스 경기를 하게 된다는 거를 타시가 알게 돼요. 그래서 너네 둘이 테니스 경기를 해가지고 이기는 사람한테 내 번호 줄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경기를 하게 되고 이긴 사람은 패트릭이에요. 패트릭. 그래가지고 패트릭이랑 이 타시가 대학생이 된 뒤로도 사귀게 된 것 같아요. 그 이후로. 그런데 아트는 아쉽잖아요. 자기도 첫눈에 타시한테 반했는데 근데 진짜 이게 운명의 장난인가요?
아트랑 타씨랑 같은 대학교를 다니고요. 패트릭은 다른 학교를 다녀요. 어느 날 타씨랑 아트랑 점심을 먹어요. 아트가 타씨한테 패트릭이 너 안 좋아해. 이렇게 좀 이간질 같은 거를 해요. 그래가지고 타씨가 열이 받아요. 그리고 패트릭이 어느 날 타씨를 만나러 대학교에 왔는데 아트가 패트릭한테 야, 타씨는 너를 깊게 생각 안 해. 너를 그냥 가벼운 만남으로 생각할 뿐이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둘 사이를 이간질을 하는 거죠. 불신의 씨앗을 심어두는 거예요. 근데 뭐 얘가 뭐 그런 말을 해봤자 얘랑 좋아하면은 뭐 된 건데 얘네 둘도 성격이 만만치가 않아요. 아직 미성숙해가지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얘는 자유영혼인데 타씨는 패트릭을 통제하려고 해요. 그리고 엄격하게 대하고 내 남자친구니까 너 테니스 잘 쳐야 돼 막 이러면서 일해라 저래라 막 이래요. 패트릭은 자기를 통제하려는 타씨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둘이 막 대판 막 싸워요. 막 싸워요. 그래서 그 싸운 날이 있었어요. 그래서 타씨가 엄청 열이 받은 상태로 경기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경기에서 화난 상태로 막 테니스 막 이렇게 막 치다가 다리를 다쳐요. 그 다리 다친 것 때문에 이제 테니스 선수를 못하게 된 거예요. 이제 패트릭이랑도 사이는 당연히 끝나게 돼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나요. 어느 날 타씨랑 아트랑 우연히 만나요. 아트는 테니스 선수 생활을 하고 있었고 타씨는 테니스 코치가 되어 있었어요. 이런 사실을 아트가 알고 자기 코치로 오라고 스카웃을 합니다. 패트릭이랑은 다른 성향인 거예요, 아트가. 패트릭은 자기한테 일해라 저래라 하는 걸 싫어하는데 아트는 타씨한테 자기한테 일해라 저래라 하는 코치가 되어달라고 해. 그리고 좋아하기도 하고 아직도. 그런 다음에 또 몇 년이 지나요. 그래서 이제 현재가 되는 거예요. 이제 현재 시점 31살이 된 시점이거든요. 31살이 됐을 때는 이 아트랑 타씨가 결혼을 한 상태예요. 아트는 사랑에 완벽한 사람은 아니에요. 좀 의존적이라고 해야 되나? 마마보이 같은 기질이 있다거나 좀 와이프보이 같이 그런 기질이 있어가지고 타씨가 얘를 되게 챙겨줘요. 엄마같이. 그런 관계의 부부예요. 뭐 그런 부부도 있을 수도 있지. 현재 시점에서는 아트가 부상을 입어서 치료를 하고 이제 재기하는 경기들을 치르는데 그 경기마다 다 지는 거예요. 프로 게임이 아니라 챌린저스급 대회를 나가게 해요. 타씨가 초보 선수들을 만나서 경기를 해서 이기면은 자신감도 올라가고 다시 선수로서 감을 되찾을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패트릭을 만난 거예요. 근데 패트릭은 31살이 됐는데 그때도 자유영혼이야. 그 테니스 라켓 가지고 다니면서 차 안에서 잠자면서 그러고 테니스 치러 다니면서 그렇게 자유롭게 살아요. 아무튼 이 둘이 챌린저스급에서 만나가지고 막 테니스를 막 핑퐁 막 치는 거예요. 아트가 거의 막 이겨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전날에 타씨랑 패트릭이랑 만난 거예요. 타씨는 패트릭한테 야, 아트랑 경기하는 거 그거 내일 져줘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트릭이 그러면 나랑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막 노래 막 강렬한 막 전자음악이 막 나오고 막 그러면서 그래요. 둘만 나올 때 나오는 음악이 있거든요. 근데 되게 이 도파민 터지는 사랑을 할 때를 표현한 음악같이 저는 들렸거든요. 그러니까 타씨는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거는 패트릭인 것 같아요. 진짜로 좋아하는 거는. 근데 패트릭이랑 성격이 안 맞아서 사랑을 못하는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이 거래를 하잖아요. 근데 이 거래를 아트가 경기 중에 알게 돼요. 경기 중에 어떻게 아냐면은 패트릭이 서브를 하는데 테니스 라켓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라켓 여기에다가 공을 대거든요. 공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대고 이렇게 쳐요. 둘만 아는 표시예요. 무슨 표시냐면 어렸을 때 아트가 패트릭이랑 타시가 둘이 잤는지 궁금해서 막 알려달라고 하거든요. 근데 패트릭이 말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둘이 테니스 연습할 때 그러면 서브할 때 아트가 하는 자세거든요. 이 라켓에다가 이렇게 딱 공을 대고 이렇게 땅 치는 게 아트의 서브 자세인데 이 자세를 해주면은 너가 말을 안 해도 되니까 나는 그냥 알고만 있을게 라고 하는데 근데 이 자세를 경기 중에 한 거예요. 그래서 아트가 타시랑 패트릭이랑 장거를 알게 된 거예요. 너무 빡쳐가지고 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관중들하고 타시는 갑자기 욕을 하니까 뭐야 막 이래요. 아트가 다시 평정심을 찾고 자기 서브 때 패트릭을 싹 쳐다보면서 그 자기의 그 서브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뜻은 너가 그렇게 해봤자 어차피 타시는 내 아내야 이런 뜻으로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서로 그 암묵적으로 그런 뜻을 주고 받는 것 같아요. 그런 다음부터 미친 듯이 랠리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미친 듯이 이렇게 막 공을 막 주고 받으면서 막 주고 받거든요. 근데 이 미친 듯한 테니스를 보고 타시가 컴온! 이라고 외치고 영화가 끝이 나요. 영화 끝은 열린 결말인데 타시는 미친 테니스를 사랑하는 것 같아요. 이동진 평론가님께서 이 영화를 아트랑 패트릭의 사랑으로 해석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테니스 장면을 배드신을 은유한 거라고 해석을 하셨더라고요. 되게 들으면서 일리가 있다 생각이 들고 되게 재밌었어요. 그 해석도 좋았는데 저는 그냥 미성숙한 세 사람의 삼각 로맨스로 보는 게 그렇게 보는 게 재밌는 것 같고 이 영화를 보신 분은 어떻게 보셨는지도 궁금하네요. 여러분 제가 말을 너무 못하는데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지루한가 싶긴 한데요. 지루한가? 여러분 지금 시간이 4시 반이 넘었어요. 촬영이 길어지니까 목도 아프기도 하고 이제 4편 남았는데 계속 길게 말하면 편집하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이제 남은 거는 간단히 말하고 빨리 끝내고 자야겠어요. 다음 3편은 넷플릭스에서 본 작품들이거든요. 첫 번째 작품은 에두아르도 폰티 감독의 작품으로 소피아 로렌, 이브라 하마게예 등이 출연한 자기 앞에 생입니다. 제가 에밀 아자르의 자기 앞에 생 책을 좋아하는데요. 이 작품이 넷플릭스에 영화로도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작품을 소설이랑 영화랑 비교를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영화도 봤거든요. 근데 비교를 안 하고 싶어서 안 했어요. 이 영화가 너무 별로여가지고 안 본 눈 사고 싶거든요. 책에 나온 인물들을 다 좋아하는데 특히 주인공 모모를 제일 좋아한단 말이에요. 모모가 인생 2회차를 산 것 같은 말투를 하거든요. 그래도 아이이기 때문에 되게 순수하기도 하고 눈물도 많고 섬세하고 사랑이 많은 아이로 그려져요. 근데 영화에서는 마약 판매원으로 만들어 온 거예요. 그래서 좀 어이가 없었고 그리고 소설에서는 로자 아줌마랑 3살 때부터 같이 살아가지고 유대감이 끈끈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영화에서는 로자 아줌마랑 한 몇 개월 정도밖에 알지 못한 사이였는데 유대감이 그렇게 끈끈하지 않은데 로자 아줌마의 죽음까지 지켜봐 준다는 게 이게 설득력이 저는 없다고 생각해가지고 좀 영화가 너무 별로더라고요. 두 번째 작품은 이상근 감독님의 작품으로 조정석, 요나 등의 배우가 출연한 엑시트입니다. 이 영화는 추석이니까 가족끼리 보기 좋은 영화로 진짜 추천드리고요. 이 영화가 비현실적인 게 유독가스를 피하려고 건물을 막 클라이밍하고 산악도구를 사용해가지고 건물을 막 건너다녀요. 근데 재밌게 만들면 비현실적이어도 장땡인 것 같아요. 되게 심장 쫄깃하고 재밌었어요. 세 번째 작품은 장재영 감독님의 작품으로 최민식, 김고은, 유해진, 이도현 배우 등이 출연한 파묘입니다. 이 영화는 제가 아주 진짜 조금 불만을 조금 말해보려고 했는데 제가 영화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불편하면 제가 자세를 바로 잡고 봐야 하는 영화더라고요. 이 주인공 네 분의 이름부터가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의 이름이더라고요. 전반적으로 너무 재밌었고 다시 한번 독립운동가 분들을 기억하게 한 작품이었습니다. 마지막 영화는 도서관에서 DVD를 빌려서 본 작품인데요. 남동혁 감독님의 작품으로 이성민, 이희준, 공승연 배우 등이 출연한 핸섬 가이즈입니다. 오컬트 코믹 영화이고요. 영화관에서 보신 분들은 이 영화가 엄청 웃겼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집에서 불 꺼놓고 혼자 보니까 웃기지가 않았어요. 저는 막 깔깔깔 막 웃고 싶었거든요. 제가 아마도 웃음이 메마른 가뭄식이어가지고 그럴 수도 있고 삶이 너무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웃음이 많이 없어져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래도 이 영화도 되게 참신한 영화였어요. 혹시라도 보시게 된다면은 그냥 재미로 보기 좋은 영화입니다. 이번 달에는 제가 왓챠도 구독해보려고 해요. 왓챠가 없어질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왓챠 안 없어졌으면 좋겠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저도 구독을 하려고 해요. 그게 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왓챠 구독할 거니까 왓챠에서 재밌는 영화 있으면은 추천해주세요. 무서운 영화랑 잔인한 영화 빼고요. 그러면 또 찾아뵐게요. 안녕.